내 입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데 몸이 좋아하는 음식하고는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우리 환자분들 요즘에도 치료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고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암 환자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저는 요즘에는 좀 새로운 것에 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유기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잔류농약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이 농산물들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이제 사람의 지금까지 이렇게 농산물을 섭취를 하면서 우리 몸에도 잔류농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검사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쪽에 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또 여러분에게 내용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병은 참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또 어때요? 우리 환자분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상당히 겁도 나고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질환을 치료를 하려고 보면은 사실은 암 진단과 암이 뭐 때문에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정말 내가 바른 치료, 우리 암이라고 하는 병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어떤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것도 남을 수가 있고 또 치료가 잘못되면은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먼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은 전문 지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치료 방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앞으로 예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가 가장 타당한 치료일 건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대한 어떤 치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또 우리가 모르는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겁이 나죠. 그거는 왜 그래요? 뭐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안다면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 자신감이 치료 의지로 작용을 해서 치료도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여러 분류로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첫 가는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믿고 따라가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진단부터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병원 저 병원 막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병원을 돌다 보면 어느 병원이 나한테 가장 맞는 건지를 잘 판단을 못해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 권해주는 치료가 내가 공부한 거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맞춰볼 수도 있고 또 저 교수하고 저하고 신뢰감이 쌓일 수 있겠는가 이런 거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결정이 되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 응급을 요하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고 닳도록 뒤로 밀어도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판단이 제대로 안 되면 의심을 계속 하게 되면 미뤄지는 거고 섣불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 맡겨져서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예전에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빨리 내리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그래야 내 머릿속에 어떤 치료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원을 결정을 해야죠. 내가 어떤 병원으로 가서 치료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기관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런 정보를 주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어떤 병원에서 가장 임상 케이스가 많았고, 치료율이 높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의사한테 맡길 건지.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저한테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의사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아주 공감대가 좋아가지고 만족하고 하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맡겼는데 뭐 내가 말하는 것 한마디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또 누가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 물어봐도 답도 안 해준다, 이거는 서로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의사하고 이런 서로 신뢰가 안 쌓인 거예요. 그래 되면 서로 신뢰가 없으면 치료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의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준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이나 방사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나서 관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나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재발이나 전이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쓸 수 있는 약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약들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본인이 조금 더, 만약에 그래 약이 부족하다 할 때는 관해된 상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면역 관리라든지 어떤 유전자적인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쓸 수 있는 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어떤 연구 중이거나 임상을 하거나, 그래서 나하고 관련된 어떤 치료법들이, 새로운 첨단 치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끔가다 우리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측하지 못한 럭비공 같다는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런 변수에 대한 첨단 치료법들, 이런 부분들에도 좀 관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약이 없고 치료법이 없다, 그럼 나 재발되고 나면 나 이거 큰일 나네, 잠 못 자죠, 불안하고. 그런데 내가 이런 이 상황이 됐을 때 보니까, 어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치료법들이 나와 있어.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되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치료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불안감도 사라질 수가 있고, 불면증도 안 오죠. 그러면 치료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 어때요?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이것도 암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치료하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중간에 어때요? 뭐 착오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후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에 임하면은 아마 훨씬 치료율이 높아질 겁니다.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가 나를 가장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인가를 이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 그냥 단순히 뭐 얼굴만 본다고 해가지고서 저 의사가 나를 치료를 잘해 줄 거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사례들, 임상 자료들, 그 의사가 쓴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그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의사가 소속해 있는 병원들의 시스템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통계적인 자료를 볼 때 우리가 나를 맡겼을 때 잘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환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불평불만을 하는 부분들 중에서 많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내 암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치료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한 3분 진료 아니면 툭툭 던지고 뭔가 물어보면 그건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환자하고 의사 간의 신뢰가 깨져버리죠. 근데 사실은 이 신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플라시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내가 신뢰하는 의사에 대한 그 신뢰감이 치료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거든요.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보통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 그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어떤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가운데 어떤 코스가 많이 비싸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앞에 제가 말한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유전자 변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암은 뭐 돌연변이에서 발생을 한다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모든 세포 안에서 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하는 거는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유전자가 세포에 연락을 해서 하나 더 만들어. 그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 신호는 유전자가 주는 거예요. 유전자의 신호가 없으면 절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세포 안의 핵에서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꼭 필요할 때만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손상을 입었어요. 손상을 입게 되면 변이가 일어나요. 이 변이된 유전자 중에서 특히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 또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의 변이가 일어나면 이렇게 성장을 촉진하게 하는 유전자가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기능을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많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변이가 일어나서 이런 유전자가 활동을 하게 돼버리면 계속 신호를 보내요. 막 빨리 만들어 하고 신호를 보내죠. 그리고 또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억제하는 유전자가 기능을 잘하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만들지 마, 이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변이가 왔어요. 그럼 억제를 못해요. 또 이렇게 암세포라든지 이게 손상된 세포가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자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노화되거나 암으로 변화된 세포는 죽여버릴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또 고장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장난 변이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고장난 변이를 누가 일으키느냐? 세포 안에 있는 산화물들이 그런 변이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세포 안에서 산화물들이 어디서 만들어져 나오느냐?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찌꺼기들이 생겨요. 이게 산화물이에요. 그럼 이 산화물들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산화물들이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이 산화물이 세포막도 손상을 주고 미토콘드리아막도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핵에 있는 유전자도 손상을 주고 그러다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청소해내서 끄집어내 주어서 이게 세포가 정상적이고 미토콘드리아도 기능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암에 안 걸리죠. 그런데 이런 청소들이 안 된다면 암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해독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1단계 해독이 있고, 2단계 해독이 있고, 3단계 해독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세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산화물이 만들어져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제가 산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산화물이 만들어지면 이게 사고를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해독에 뭐 비타민C, 특히 비타민C가 그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산화물 창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니면 뭐 칼이라든가. 그러면 계속 뭐 찌르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단계 해독이라는 것은 못 찌르도록 꺾어놔요. 날카로운 부분을 꺾어놓는단 말이에요. 꺾어놓으면 못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1단계 해독이에요. 그럼 2단계 해독은 1단계에서 꺾어놓은 놈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펴져요. 그래서 또 찌르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 해독은 얼른 그 사고를 못 치게 따로 격리를 시키는 이 차 안이라든지 창고에다 집어넣는 역할을 해요. 2단계 해독은.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해독은 이놈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대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이게 해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해독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독하는 기관들을 보면 이제 제일 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간이에요. 간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어떤 먹는 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어떤 좋지 않은 물질도 들어오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일단 가장 많이 해독에 관여하는 부분이 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 해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해독 역할을 하는 게 콩팥이 해독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개 간은 지용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많이 관여를 하고, 콩팥은 수용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많이 관여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관여를 하는 게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 해독이란 말을 쓰거든요. 특히 우리 환자분들
뭐 커피 관장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장해독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뭐 유산균이 관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이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해독이 상당히 중요해요. 장해독은 특히 면역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크게 몰랐지만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건강에 아주 관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암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해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피부가 우리 노폐물을 꺼내는 기관 중에 하나가 피부예요. 그래서 우리 그 노폐물 땀 많이 흘리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이게 노폐물을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도 마찬가지로 해독기관이에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화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내보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뇌예요, 뇌. 우리가 뇌는 단순히 생각을 하고 어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어떤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몸에 찌든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스트레스에 찌들다 보면 나중에 번아웃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풀 수 있는 건 뭐예요? 머리예요. 머릿속에 있는 스트레스 쌓여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해독 개념에다가 이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해독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뇌도 하나의 해독기관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해독을 그냥 안에 있는 거 무조건 끄집어내주면 좋다 이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도 무조건 비워주면 좋다 그러는데 해독할 때 제일 주의점은 이거예요. 균형이 중요하다. 우리 환자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항산화제라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막 여러 가지를 먹어요. 근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환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나 몰라요. 항산화제는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설명해 1단계, 2단계 해독을 말씀드렸어요. 1단계 해독은 어땠어요? 제가 앞에서 창이나 칼을 약간 구부려 놓은 거라는 거예요. 찌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다시 또 이제 펴져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빨리 해줘가지고 이 부분을 펴지기 전에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구부러져 있는 상태, 이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ROS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반응성 산소종. 이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사실은 암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많이 쓰게 되면 1단계 해독은 많이 일어나요. 근데 2단계 해독이 빨리 일어나지를 못하면 1단계 반응성 산소종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를 더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1단계가 10개 일어났다. 그러면 2단계도 10개 일어나야 이게 맞거든요. 근데 1단계에서 10개가 일어났는데 2단계에서 5개밖에 안 일어났다. 그럼 이 5개는 사고로 쳐요. 남아있는 사고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항산화제를 너무 써버리면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산화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산화물을 우리가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산화물이 나오는데 산화물을 우리가 무조건 나쁜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산화물들은 우리가 생리적인 신호 전달하는 데 관여를 해요. 그리고 특히 면역세포 안에서는 이 산화물들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고 세균도 죽이고 하는 데 쓰는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항산화제를 써버리면 무기도 없어져요. 오히려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과하게 쓰면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쩔하게 써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 장도 그래요. 장해독 할 때 우리 관장을 이제 주로 이제 숙변을 제거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관장을 많이 하잖아요. 장해독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우리 장 점막에서 미네랄이 엄청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미네랄이 부족해져요. 사실 우리 몸의 생리 반응에서 미네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몸을 산성화를 막는 데도 중요하고 생리적인 기능을 하는 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미네랄들이 많이 빠져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암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 암이 또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장을 해서 장해독하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너무 잦은 관장을 하다 보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 방법이 없어요. 좋은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게 발효를 시켜서
안에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한 해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하게 되면 호중구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호중구가 면역인 줄 알아요. 면역은 맞아요. 하지만 세균에 대한 면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할 때 우리 교수분들이 계속 항암할 때마다 호중구를 체크하잖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호중구를 체크하는 것은 항암을 하는 동안에 호중구 항암제에서 호중구가 많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럼 이 호중구는 세균에 대해서 공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암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호중구가 떨어져 가지고 세균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균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폐에 일으키면 폐렴, 그 다음에 어떤 콩팥에서 일으면 뭐 신우염, 신염, 이런 감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염이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암을 중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중구를 중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호중구는 그때 외에는 우리 암하고 관련해서는 아무 그게 없어요. 우리가 호중구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아니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는 우리 T세포 그리고 NK세포가 암하고 관련된 면역을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호중구는 그런 항암을 할 때 너무 떨어져 있을 때 위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교수분들이 그러잖아요. 환자들한테 항암을 하다가 열이 38도 이상 되면 응급실로 들어오라. 그건 열이 난다는 것 자체가 감염을 의미하거든요. 감염이 호중구가 떨어졌을 거고, 그래서 감염이 돼서 열이 날 거니까 빨리 급히 들어와서 그때 이제 호중구 높이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중구는 그런 의미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종종 우리 환자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면역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저 호중구가 괜찮댔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암하고 관련된 면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중구는 한마디로 우리가 항암을 할 때 항암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그 바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중구가 높아야 항암을 하더라도 내가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항암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그것만 생각을 해야 돼요. 암을 호중구가 치료해준다 그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면역에 대한 부분을 좀 항상 우리 암 환자들은 검사를 해봐야 돼요. 면역은 아주 세분하게 보는 게 좋아요. 면역은 암하고 관련된 면역은 T세포, NK세포 있지만 이게 면역세포들이 힘이 좋은가, 그 다음에 충분하게 양은 충분하게 있는가, 그 다음에 암세포는 충분하게 잘 공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암세포 앞에 가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공격을 안 해버리지는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암은 면역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은 이게 이제 어느 일정 기간에만 치료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계속 24시간 나를 관리해 주는 것은 내 면역세포예요. 내가 이런 치료를 안 하고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면역세포거든요. 그럼 면역세포가 강화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면역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높이는, 그 다음에 강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조직검사를 통해서 유전자들이 나와요. 그럼 유전자 이런 분석이 꼭 필요해요. 왜? 유전자가 바로 변이된 유전자 암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치료를 끝나더라도 이 변이된 유전자가 암세포가 있는 안에 남아있어요. 여기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차단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검사를 통한 유전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환경들을 봐야죠. 해독, 감마GTP를 체크해서 어느 정도 내가 해독을 해야 될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내 몸 안에 산성화가 되지 않았는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은 거의 다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를 안 하면 산성화가 된다. 산성화가 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세포 공격을 잘 못해요. 그게 산성화가 돼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 같은 게 많이 만들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도 필요할 거고, 또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에서 암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내 몸의 세포 상태가 어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꾸준히 따라가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만 잘하더라도 어느 정도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좀 암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지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 얼마 전에 이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암 진단을 받은 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직 수술도 안 하고 항암이나 방사를 전혀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서 검사 같은 것을 하시겠다고 왔는데,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자기가 2달 전에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이렇게 암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운동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좋은 공기도 마셨고, 음식도 이렇게 암이 좋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2달 정도 됐으니까 좀 뭔가 좋아지지 않았겠느냐, 이걸 검사를 해봐달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생각을 했죠. 왜냐, 암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운동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음식을 몇 달간 바꾼다 해가지고서 암이 바로 좋아지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요즘에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자연치유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너무 표준 치료를 갖다가 등한시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순간적으로 그 운동을 하고 이래 했을 때 암이 바로 좋아질 거다,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건 기초거든요. 기초를 다지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당장에 발견된 암은 어떻게 보면 급성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순히 이게 환경만 바꾼다 해갖고 암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치료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현대학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기초에 대한 부분, 이런 환경 개선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후속 유전하게 모든 게 다 접목이 된 이런 치료법들을 하면서 이게 호전이 되어 가는 거지, 단순한 어떤 변화가 암을 그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초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경을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은 예방법이에요.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예방법이거든요. 그 예방법이라는 것은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암을 이미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뭐 현대적인 수술, 방사선이 끝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재발 전이 예방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어때요? 국영수 공부를 하자면은 벼락 공부한다고 성적 안 올라오잖아요. 이건 기초가 꾸준히 다져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초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초가 어때요? 하루, 뭐 한 달, 2달 바짝 좋은 걸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생긴 암의 사이즈가 확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치료들 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의학이나 여러 가지 면역이나 후속 유전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이 보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아니죠. 근데 이걸 주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료하는 계획은 제 1번은 일단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치료 병원을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는 데 있어서는 뭐 어떤 유명한 병원,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명한 병원을 많이 찾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뭐 유명한 병원에 가면 좀 더 치료를 잘 해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가까운 데 병원을 찾아요. 제일 접근성이 좋으니까. 되게 이렇게 찾는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것보다는 누가 옆에서 친구가 이 병원 가봐라,
또 아니면은 가족들이 내가 이 병원에 누구를 알고 있는데 가봐라 이렇게 가서 이런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병원 선택할 때는 나한테 맞는 병원을 어떤 과학적인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를 이제 선택해야 되고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봐요. 하나는 그 사람이 내 암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사들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신뢰감을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나오고 적절하게 내가 아무리 그쪽에서 어떤 치료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냐면 내가 도무지 그 치료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이 안 가고 또 어떤 후유증이 남을 것 같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할 경우에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돼 있는 병원. 그리고 또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죠. 내가 내 능력에 맞아야 하잖아요. 암은 상당히 참 경비가 많이 드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예요. 내 능력에 맞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접근성 문제예요. 접근성. 내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 멀리 가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환경으로 인해서 필요한 접근성. 또 하나는 가족들이 나를 간호를 해야 하잖아요.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어떤 재발이 된다든지 전이가 될 때 어떤 임상약이라든지 새로운 치료법들을 나한테 적용해 줄 수 있는 병원. 병원마다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되지 못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암에 이렇게 걸리고 나면 모든 암을 걸린 사람들은 다 자기 병이 엄청 중한 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병원, 좀 더 유명하고 알려진 의사한테 받고 싶은 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큰 병원들이 임상 경험이 더 많은 의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인데 상당히 어떤 수술이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어. 잘못하면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의사들을 찾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정말 암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병원에 서울에 있는 병원, 이렇게 큰 대도시에 있는 병원 이런 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이 다 어렵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수술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암의 성질이라든지 그 후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집 가까운 데서 친척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나를 관리해 주기 좋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나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신뢰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와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무조건 좋은 병원, 무조건 좋은 의사, 유명한 병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소개를 할 때 비전문가가 소개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비전문가라면 그래요. 가족들, 의사가 아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누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고 좋아졌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암을 가장 잘 치료해주는 병원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소개하는 것은 그 소개한 사람이 내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단지 어떤 인연이 있어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걸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병원이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지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의사만 무조건 찾아가는 것도. 오히려 저 유명한 의사한테 가면 그 의사 무지하게 바빠요. 그렇다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할애를 못 해준다고 봐야죠. 유명한 사람이면 나만 그리 가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오지.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해줘서 내가 궁금증을 덜어주고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지고 좋은 치료법을 찾아주기를 바라는데 그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명한 사람 찾아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사를 선택하거나 병원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고, 그리고 또 너무 멀리 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갔을 경우에 나는 가서 치료를 받지만 내 가족들이나 내 친척들, 내가 어떤 암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생활 능력이 없어지고 힘든데 가족들까지 같이 됐을 때는 우리 가족 간에 생활하는 경제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 문제까지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치료. 앞으로 치료를 그 병원에서 만약에 내 암이 만약에 내가 재발이 됐다 그러면 어떤 치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런 고려가 없었을 때 나중에 환자가 꼭 전원을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소개해서 갔을 경우에 처음부터 진단을 하면서부터 병원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타임 놓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암치료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조직검사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꼭 치료에 들어가라. 수술을 하든지 항암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면역 치료를 하든지 간에 치료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병원을 돌다가 몇 달 허송세월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허송세월 동안에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내가 병원을 찾을 때까지 성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안 그래요. 계속 커나가요. 악화가 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진단할 때부터 이렇게 헤매버리고, 또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신뢰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가 항암하다가 저한테 종종 이런 환자들이 와요. 아, 네, 지금 뭐 8번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번밖에 안 했는데 나 더 이상 이 병원에서 못 할 것 같은데 내 다른 병원을 옮겨가도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옮겨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리 되면은 그 치료가 중간에 차단이 되죠. 왜? 저 병원에 가면 또다시 검사를 하고 뭐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또 허송세월하고 또 치료 방법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미리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고려를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우리 암성 성격,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되게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도 보면은, 암은 가장 암을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이타주의인 사람이 암에 가장 잘 걸린다고 봐요. 왜? 남을 위해서, 이기주의하고 반대잖아요.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아요.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저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서, 내 몸속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나도 그 욕구가 있거든요. 나도 도움을 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 것을 희생을 하고 남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오랫동안 쌓이면은 내 거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타주의. 그리고 되게 또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 소심한 성격. 그리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약간은 강박관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 어떤 책임적인 부분이 계속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그래서 암은 사실은 보면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암은 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뭐 어떤 발암물질이니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덜렁덜렁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암 잘 안 걸려요. 그리고 항상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좀 지키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걸리고요. 그래서 이기주의하고 이타주의하고 누가 암에 잘 걸리냐? 이타주의가 잘 걸리고 이기주의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암성 성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 수치가 더 심해요. 불안감이 쌓이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인 사람들이 대개 암에 잘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방사선을 하는 위치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방사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는 이제 부작용들을 보면은 피부에 피부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피부가 이제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피부가 이제 분비물, 진물 같은 게 이제 화상을 입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피부가 이제 딱딱해져요. 굳어버리죠. 섬유화가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폐에 가까운 데다가 이런 방사선을 했을 경우에는 폐 섬유화 같은 거, 또 방사선으로 인한 폐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유방암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식도에 이게 방사선이 쪼여지면서 식도염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구강 건조증,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장에 오면은 뭐 설사라든지, 우리 방사선으로 인한 장염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젊은 층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생식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생식기 주변에다가 방사선을 하는 경우에는 정자를 뭐 뱅킹을 한다든지, 난자를 뱅킹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근육 같은 게 굳어서 이걸로 인한 이제 운동 장애 같은 거,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사선이 뼈를 방사선에 때리는 경우에는 골수 억제도 올 수 있어서 면역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들이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방사선도 요즘에 계속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은 우리 암이 있으면 넓은 범위를 하면 할수록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들은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갈수록 방사선이 첨단화가 되면서 암 주변으로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토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양성자, 뭐 중입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교해지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암이 있는 부분만 조사가 돼서 치료 효과를 보고,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요즘에 방사선에 이게 쭉 발달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량은 적으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바로 이제 정교하게 하는 법. 요즘에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 먹다 보면 타잖아요. 그럼 이게 잘라내잖아요. 많은 분들이 탄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탄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특히 우리가 이제 직화구이라 하죠. 우리 석쇠에다가 이제 숯불 피워놓고 타는 음식에 발암물질 같은 게 있지 않나? 보면은 그 안에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육류, 고기가 이제 이렇게 열이 가해졌을 때 타면서 나오는 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게 있어요. HCA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폐암, 간암, 이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질이 있고, 또 하나는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 벤조필이, 특히 이제 우리 지방 같은 걸 태울 때 지방에 이제 불에 닿으면 연기가 팍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방에서 이렇게 생선 이런 거 굽다가 올라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이 속에 들어있는 이제 벤조필이 이제 이게 이제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 음식 속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특히 이제 벤조필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 오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는 주부들도 이렇게 폐암이 오르잖아요. 그건 이제 간접 흡연 때문에 온다고 하는데, 주방의 미세먼지, 이게 이제 일으키는데, 이때 나온 게 이제 벤조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는 음식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다이옥신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타는 음식은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정말로 이렇게 잘라내고 먹는데, 그거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이거를 과대평가를 하세요. 종종 이제 우리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3개월 선고 받았는데 이제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안 죽어. 그래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암이 없어졌더라. 이런 게 책에 많이 나오잖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내가 어디서 뭔가 하나 잘 먹으면은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자연치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인데,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그 가능성을 믿고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누가 뭘 먹고 좋아졌다 하더라. 그러면 막 집중적으로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졌으니까 나도 좋아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동질의식을 갖게 되는데,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로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느 누구가 뭐 A라는 물질을 먹고서 좋아졌어. 그러면 B라는 사람도 이게 뭐 그걸 먹고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가능은 해요. 어떤 드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될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쳐다보고 있는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몰입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그런 걸 들고 와요. 이거 먹고 누가 좋아졌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어봤는데 좋아졌는가 검사 좀 해봐달라.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막 엄청나게 이게 정해놓고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암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로또 확률로 내가 로또 당첨되면은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로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나도 어느 누구든지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0.0001%일 수도 있죠. 그러면 0.0001%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여러 방향에서 내 암에 맞는 치료법들을 여러 군데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를 하란 말을 저는 안 해요. 여러 가지를 항상 병행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이쪽에서 때려주고 저쪽으로 도망가려면 저쪽에서 또 때려주고 튀어나가는 방향마다 와서 같이 때려가지고 암이 어디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치료법도, 이런 방법들을 권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걸 먹으면 내가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지게 되면 시간 뺏겨, 돈 뺏겨, 악화돼. 그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절대 그 방법을 우리 환자분들은 쓰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어떤 명예를 또 지켜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이 치료 기간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절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봐요. 우리 환자분들이 그것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상당히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또 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겪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벽에 막히게 되면은 더 이상 앞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건 없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낫는다는 전제야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아파볼 만한 병이다. 이 암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두 세상을 산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하나고, 암이라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 살아나가는 또 하나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추구했던 이런 방향들이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지금 단절이 됐어요. 경력 단절도 되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단절이 됐지만, 사실은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절망적인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암을 치료받는 동안에 여기에서 내가 수병을 하면서 어쨌든 겪었던 거, 그 다음에 경험한 거, 배운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새로운 내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을 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암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내가 개척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겪고 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환자들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암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얼마 가서 이게 벽에 부딪힐 수 있는데, 암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이런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우리 환자한테 종종 이야기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암을 안 걸렸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평소에 해왔던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도 많잖아요. 만성 질환들, 이런 부분들을
올 수 있는 것을 내 삶의 중간에 암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만들면서 내 몸에 대한 새로운 관리법을 깨닫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아주 좋지 않은 음식들만 먹고 나는 항상 마르고 닳도록 건강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암에 덜컥 걸리고 나니까 이게 아니야. 나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돼. 내 생활 습관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뭐가 그리 중요한지도 모르게 살아왔었어. 이런 부분들을 암이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부여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였는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 가치관은 정말 중요성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오히려 암을 겪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60살까지 살 운명이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교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70세, 8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암이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그 환자들 상황이 있고 하는데 암이라는 게 나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사는 것은 한 세상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암이라는 걸 통해서 두 개의 세상을 살아본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말이 그랬잖아요. 나올 수만 있다면 알아볼 만한 병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 이야기는 아니죠. 알았을 때 이거를 기회로 해서 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다 생각을 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또다시 준비를 한다면 내가 치료에 대한 것도 좀 더 긍정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치료율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치료 잘 돼요. 암 때문에 죽기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밝은 미래가 나를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닥치는 환경이에요. 암은. 그리고 이거를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는데 총력을 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을 때는 주변에 아무리 내 명예, 돈 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쉰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얼마든지 있다. 단지 내가 보지를 못할 뿐이에요.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암도 치료를 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좀 더 밝은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획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막 되지도 않을 것 같아 하는 것을 우리가 과욕이란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욕이 중요해요. 우리가 의욕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과욕하고 의욕하고는 좀 달라요. 과욕은 내가 가능하지도 않는 것까지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의욕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의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욕들은 어때요? 치료 의지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가 나한테 줄 수 있는 효과보다 훨씬 높은 치료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저 치료하면 내가 좋아질 것 같아. 아니면 나 저 치료는 안 듣는 것 같아. 효과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은 어때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져 버려요. 면역이 떨어지면 치료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가지고 있는 그 치료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 더 밑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의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뭐 되나 이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암 치료하는 데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거 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 나는 암 때문에 나빠지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런 환자들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근데 이거 해도 내가 당신 암은 성질도 좋고 이렇게 치료하면 좋아질 겁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의외로 그 환자분들은 치료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근거하에, 타당한 근거하에.
타당한 근거하에서 맞춰가지고서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날 거야. 그래서 난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런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과학적인 맞지 않는 치료법인데 나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건 과학이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의지는 불사르는 게 좋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의지를 불사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잘 모르는 이런 발암물질 보면은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우리 뜨거운 음식 먹는 거 있죠.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고 이게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WHO에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 되게 이게 중국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구강암이나 인후암이나 식도암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방금 말한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이 많아요. 그래서 뜨거운 것도 일종의 발암물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술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간암을 일으킨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술은 그 외의 암들도 많이 일으켜요. 특히 여성들 유방암은 양에 관계없이 이렇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유방암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밀 유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술을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도 알코올이 어떤 식도암이나 구강암, 그 다음에 위암, 신장암 이런 데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먹고 있는 김치나 우리가 간장,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에 이제 절인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가 발암물질이다 하면은 우리 이해 못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좋은 물질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절인 가운데 이렇게 우리 묵은지 보게 되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곰팡이 이런 부분. 우리가 그리고 또 옛날에 간장 항아리에다 옛날 시골에서 간장 만들면은 간장 뚜껑 열면 안에 푸르스름한 곰팡이처럼 피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플라톡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요런 부분들을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우리 몸에 건강식인 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김치라든지 간장, 된장 이런 거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키는 우리 주변에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그걸 꼽고 싶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들이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 30%가 높다고 그래요.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당뇨가 되면 말 그대로 암은 당을 먹고 포도당을 먹고 크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있는 사람이 혈중에 혈당 농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암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뇨가 있으면 암이 빨리 클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은 암 속에 있는 변이 된 유전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당을 어떻게 많이 끌어들이게끔 하는 유전자들 변이가 많이 와요. 그래서 당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암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당이 높다는 것 자체가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가 있게 되면 세포가 염증이 많이 생겨요. 세포 레벨에서. 그러니까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암도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포막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염증이 많이 있게 되면 이것 자체가 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당뇨 있는 분들이 인슐린 저항이 생기거든요.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를 만들고 키우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데 영향을 바로 주는 건 아니지만 성장을 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해요. 특히 인슐린은 인슐린 유사 성장 요소라는 것을 바뀌어요. 인슐린 IGF라는 것을 바뀌는데 이거는 상당히 강력하게 암을 성장을 시키는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암 중에서도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이런 암들은 IGF가 올라가거든요. 바로 IGF로 넘어가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인슐린 저항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고, 암이 있을 경우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그 암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대장은 일단 배설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 중에서 발암물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간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되는 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로 와요? 대장을 거쳐서 항문을 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비가 있다. 그럼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못 빠져, 오랫동안 체해 있으면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특히 장벽에 어떤 손상을 주고 해서 어떤 용종 같은 것을 발생을 해서 이 용종이 암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 장 안에서 미생물들이 만드는 역할을 해서 발암물질을 만드는 게 보면은 우리가 쓸개를 통해서 나오는 담즙산 있잖아요. 담즙산 이것도 우리가 장으로 나오면 발암물질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미생물 중에서 베타글루쿠로니다제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내보내는 호르몬제, 특히 뭐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을 사실은 붙잡고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베타글루쿠로니다제라는 이 효소가 이걸 끌고 나가는 단백질하고 이거하고 떼버려요. 그래서 다시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유방암이라든지,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을 떨친다든지, 이래서 암을 발생을 시키기도 하고 또 암을 성장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숙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벽에 눈으로 보이는 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을 내시경 같은 거 할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반짝반짝 윤기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희석을 하면은 이게 떨어져 나오는, 우리가 이 관장 같은 것을 이렇게 커피 관장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아주 냄새가 고약하고 녹색으로 이렇게 생긴 변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숙변이에요. 그거는 장벽에 붙어 있어 갖고 우리가 그 종이 같은 거 코팅 하잖아요. 그러면 종이에 비닐막으로 코팅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벽을 코팅을 해서 반짝반짝하게 변해요. 그게 바로 숙변이에요. 그래서 관장을 하면 이걸 떼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숙변이 많으면은 장벽 안에, 그러니까 그 막하고 장벽 사이에 나쁜 미생물들이 이 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이 막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막에다가는 이 손상을 줘요. 그래서 이런 숙변이 계속 있게 되면 장 전막이 전부 손상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면역을 떨어뜨려요. 면역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 구석에서 성장하고 있는 암을 잡지를 못하게 되고, 또 다이렉트로 장벽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숙변이나 변비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있는 발암물질 중에 미세플라스틱이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죠. 이 미세플라스틱이 보면은 지금 특히 환경 호르몬하고 관련해 가지고서 앞으로 막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은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고 어떤 환경 호르몬적인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발암물질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주방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특히 우리 이제 주부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고, 특히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폐암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요즘에 산재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발암물질로 많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방기구들이 특히 이제 프라이팬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안에 코팅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주방기구들이 사실 특히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작용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단은 뭐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근데 딱 꼽으라면 뭐 이 정도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미세플라스틱, 이렇게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뭐 고래 뱃속에서 죽어 있는 사체에 보니까 막 미세가 꽉 차 있고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 미세플라스틱이 주는 영향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미세플라스틱 자체가 환경 호르몬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프탈레이트 같은 게 많이 있게 되면 이런 환경 호르몬이, 특히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발암물질이거든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
그다음에 생식기 쪽에 있는 암을 잘 일으키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팝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팝스가 잔류 그 오염 물질, 이걸 말하는데, 이 팝스는 수십 년 동안 몸 안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 제초제로 고엽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미세 플라스틱은 고용성분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보느냐? 되게 여러 가지 아직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1mm 이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본다. 또 어떤 경우에는 0.3mm, 그러니까 300마이크로에서 한 500마이크로 이하가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본다. 이런 그 어떤 정확한 규정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이제 이리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어떤 한 곳에 막히게 되거든요. 막히면서 여기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럼 이 염증이 오래 되다 보면은 이게 암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나 아니면 팝스나 이렇게, 아니면 물리적으로 막혀서 염증을 일으켜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 특히 암 환자들이나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하고 접근하는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암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했을 때는 증상이 없죠. 암은 이 암이 어떤 물질을 생산을 해가지고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암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덩어리가 커지면서 주변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 압박에 의한 문제들이 주 증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은 이게 장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전부 다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위험해지고 하는 건데, 일단 근데 이게 자각 증상이 느껴졌다, 암을 의심할 만한 어떤 증상이 나왔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야죠. 암이 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자각 증상이 나오면 진행은 됐다. 근데 이것을 말기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말기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또 말기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늦었을 경우는. 그런데 대개 자각 증상이 나와서 말기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나온다면 일단은 초기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시간을 끌고 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자각 증상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각 증상이 나오지 않는 암들보다 치료를 서둘러라는 개념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서두르면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나와서 있으니까 나는 이제 다 퍼졌어?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게 좋죠.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냐 이거죠. 자, 내 입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데 몸이 좋아하는 음식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맞아요. 그런데 입이 좋아하는 음식, 머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그걸로 바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음식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 입이 참 간사해요. 단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짠 거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좋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맞아요. 좋아하는 건 맞지만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약이 쓰잖아요. 근데도 약은 먹잖아요. 그렇듯이 몸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되게 약은 쓰듯이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 별로 맛없는 것들이 많아요. 맛없는 것들이. 그렇지만 내 몸이 좋아하니까 줘야죠.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좋아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튀긴 종류, 트랜스지방, 이런 거. 우리 트랜스지방도 뭐 튀긴 것 뿐이 아니고, 마가린이라든지 버터 이런 거 다 트랜스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사실 오랫동안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암이 걸렸다 해가지고 바로 바꾸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거 어때요? 물어본다고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 살 것 같으면 먹지 말고 죽을 것 같으면 먹으라 그러거든요. 전부 다 치료하는 것도, 암도 치료하는 것도 살라고 하는 치료인데,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먹어야죠. 그 정도로 내가 절실하고 죽을 것 같으면 한 번 정도 먹어라. 하지만 평소 때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이제 먹어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무조건 한 번도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다, 난 진짜 이건 내가 평생 동안 이것만 먹고 살아왔는데 이거 한 번 먹으면 어떻겠냐, 그 받는 스트레스 그것도 엄청 크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그 스트레스 줄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게 옛날 내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의 경중을 따져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먹는다, 닭고기를 삶아서 먹는 게 좋으냐, 튀겨서 먹는 게 좋으냐, 이럴 때는 내가 꼭 닭고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튀기면은 트랜스 지방이 많잖아요. 더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삶아서 먹는 거 한번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조금 더 유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리를 하는 거. 특히 육고기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붉은색이잖아요. 철분 많잖아요. 소고기를 그냥 구워서 먹으면 어때요? 구운 것 때문에 안 좋아. 그 다음에 안에 철분 많이 있어. 그 다음에 뭐 성장 호르몬 들어있어. 포화지방산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 소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조금 더 유해하지 않게끔 먹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경우는 철분도 빠져요. 그리고 이제 희석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열을 가하더라도 태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서 하면 죽을 것 같은 것은 면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면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안 먹는 게 좋지만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먹되 조금 더 유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먹는 거고, 그 횟수가 잦아지면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이 여러 번이 되면 항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먹는다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이제 생선류를 환자들한테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30cm 이하의 생선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고등어, 꽁치, 뭐 조기, 멸치, 뭐 이런 거 조그마한 생선들 있잖아요. 이런 생선들은 사실은 어떤 되게 작은 생선들이 양식이 없어요. 전부 다 자연산이에요. 그리고 수은 같은 게 축적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선들을 조금씩 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것도 횟수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채식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지는 경향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을 조금 보충해주는 개념까지 포함한다면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능 안 하시는 게 좋고, 생선은 한 2-3번 정도, 그게 무난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이 환자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궁금증을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또 이게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고 좋고 유익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